네, 안녕하세요. 환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명희라고 합니다. 올해 44살이고요. 탈북은 1998년도에 첫 탈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탈북이 2002년도였고요. 한국에 온 거는 2007년 11월 말에 왔습니다. N잡녀라고 가지고 네, N잡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인권활동 스피커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구자로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NGO 단체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사실 어느 지역이나 좀 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렵고 상황이 발생한 건 맞고요. 그리고 사실 함경북도 청진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고 그리고 중요한 제철소나 그리고 제약공장, 군수공장 이런 정말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 노동자 계급이 사는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노동자분들이다 보니까 배급이 딱 끊기는 것과 동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제 식량기구에서도 바라봤을 적에 이 함경북도 이 지역이 가장 빨간불이 많이 켜진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만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에 일은 나갈 수가 없고 배급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농사를 짓거나 뭘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장마당이 공식화가 되기 전에도 청진에는 큰 수남시장 이런 큰 시장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시장이 이렇게 지금처럼 중국이나 뭐 이런 데랑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큰 시장도 큰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같이 다 타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땅을 읽어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래서 고아들도 많이 생겼고 10대 청소년들이 시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행방이라 해서 짐을 지고 다른 도시로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많이 가거나 아니면 탈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하면 12살 때부터 저희 그때는 밀수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때인데 저희 청진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해북도 신의주에까지 가가지고 청진에는 바닷가 도시다 보니까 미역이 많았거든요. 그 미역에다가 제철소 이런 데서 구리 이런 걸 훔쳐다가 이런 거 훔쳐다가 동 같은 거는 이렇게 밀수를 하거나 팔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미역에다가 감아가지고 숨겨가지고 신의주까지 가서 신의주에서 압록강에 있는 중국 상인들한테 동을 던져주고 그리고 거기서 중국산 담배를 또 던져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청진으로 와서 청진 수남시장 이런 데서 팔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 이거는 그래도 제가 12살 때부터 친구를 따라서 가서 많이 했었고 본격적으로 95년도 그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을 적에는 시장에서 수남시장에 가서 감자나 그리고 뭐 살구철에 살구 그리고 남새, 북한에서 말하는 남새, 여기 한국에서 야채라고 하는 야채 같은 것들, 뭐 파면 파, 감자면 감자, 시금치면 시금치, 콩이면 콩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수남시장에서 가져다가 다시 아파트 단지 밑에서나 아니면 청진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강이 또 많아요. 강 밑에 다리 밑 거기서 팔거나 이런 거를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 또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수남시장에 가서 그거를 사왔었어요. 설탕을 정말 사오면 그 설탕을 가지고 집에서 밤에만 한 몇 시간씩 불이 왔었거든요. 그 밤에 온 집 식구들 다 같이 그 설탕을 가지고 사탕을 만들어 먹어요. 알사탕. 또 특히 우리 식당에 고깃집이나 가면 특히 식사하고 나면 박하사탕 많이 있잖아요. 그 박하사탕을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박하향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오는 요만한 통에 박하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향이 딱
설탕 1kg에 박하향 한 방울만 딱 떨구면 정말 저희가 먹는 그 박하향 향이 쫙 나요. 그런 사탕을 만들어서 또 다리 밑에서도 팔고 또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도 팔고 네 그렇게 많이 했었고 또는 그것마저도 안 될 때는 그 두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술을 만들거나 아니면 엿을 만들거나 하면 그 엿밥이 나와요. 두부밥 그 찌꺼기 예,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두부를 만들거나 엿을 만들거나 술을 만들면 항상 그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찌꺼기를 버리잖아요. 저희는 다 시장에 나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한 그릇씩 해서 얼마씩 해서 지금 가격을 잊어먹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팔기도 하고 그런 장사들을 많이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도 많이 했고 근데 또 이게 원래는 저희는 다 제철소 막 이런데 아빠 엄마가 다 다니시다 보니까 제철소 아파트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어준 하모니카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원래는 이렇게 난방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난방이 아예 전 태어나서부터 난방 들어온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신기하게 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불을 뗄 수 있게끔 개조를 할 수가 있더라고 부엌을 그 난방 시스템을. 저희 엄마가 저희 아파트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석탄이 떼든 나물이 떼든 뭘 떼서 불을 지펴야 되는 거잖아요. 죽을 끓여 먹더라도 불을 떼야 되니까. 아 그때 그래서 저희는 또 산도 걸어가자면 막 몇 시간씩 걸어가고 막 했었어요. 솔직히 저희한테는 크게 막 산이 가까이 있다 해도 도시다 보니까 저희 걸으면 한 몇 시간씩 더 걸어가고 뭐 가까운 데는 뭐 1시간 더 걸어가고 가서 산에 가서 나무나 나무 껍질이나 이런 거 가져다가 또는 제철소나 이런 데 가서 막 석탄을 막 훔쳐다가 예, 뭐 어떤 데 잡혀서 막 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맞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 석탄 이런 거 가져다가 불 떼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사실 보살펴준 기관이 없었어요. 그 어떤 기관도 없었고요. 국가면 국가, 지역 단위면 지역 단위, 기업은 기업 단위, 어떤 기관도 얼마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정말 그냥 각자 도생이다시피 하고, 그래서 80 넘은 어르신이나, 근데 80 넘은 사람도 많지는 않았어요. 보통 60대 넘으면 다 돌아가시니까. 어쨌든 어르신, 그리고 뭐 어린 아이들, 10대 뭐 이런 아이들, 그리고 또 가장 뭐 장애인 분들이나 좀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가던 아니면 산에 가서 뭐 나무를 해다 팔던 아니면 공장에 가서 뭘 훔쳐오던 모든 본인들이 다 했어야 됐고요. 특히 10대 저희 또래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딱 그때가 중학교를 올라갈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고난행군으로 다 돌아가시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학교에 가도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옆에 한 명 건너씩 그 영양실적이 와서 픽픽 쓰러지고 선생님들도 뭐 나와서 학생들을 같이 쓰는 그런 상황이 안 됐고 또 아파서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고 약이 없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간단한 뭐 진찰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뭐 아프고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또 많고 이런 사람들 가장 살아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또 많이 죽었고 특히 본인들이 죽기 전까지 뭐 훔치던 뺐던 뭐 팔던 아니면 진짜 뭐 산에 가서 뭘 해오던 무엇이든 해서 본인이 하루에 한 끼라도 먹고 버텨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저희 부모님 없고 저희끼리 사니까 더덕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더덕들이 와서 정말 하지만 나무 막대기 휘둘러도 건질 것이 없다라는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와 어떻게 정말 그렇게 훔쳐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숟가락 하나 안 남기고 다 훔쳐간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도 문을 열쇠를 따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문을 자체를 딱 버리고 들어와서 다 훔쳐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도둑들이 나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이도 어렸고 또 간도 작았고 네 그랬지만 정말 저도 제 자식이 죽거나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어디 가서 훔치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상황이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뭐
우리 집이 이렇게 다 도둑 맞췄으니까 도둑 잡아달라? 아니면 뭐 우리 집 장사를 하다가 뭐 다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겼다 뭐 해도 좀 도와달라? 이런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저희 아빠가는 한 1년 반 정도 배급이 아예 없다가 김정일이 그런 짓을 했어요. 각 기업에서 자체내로 알아서 그 자기 직원들을 뭐 먹여 살리든 뭐든 알아서 해라. 기업 운영제로 돌려버린 거 국가 경제 계획에서.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제철소에 다녔으니까 대기업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강철이 있은 거예요. 그 강철을 중국하고 무역을 해서 수출을 했어요. 기업 단위에서. 그래서 1년 반 만에 제철소 직원들만 쌀하고 뭐 기름, 설탕 이런 걸 줬었어요. 근데 그 청지시내 도시에는 다 기업소 다니는 사람들 했잖아요. 근데 제철소에 일하는 사람 그 몇천 명만 지급되고 남은 사람들 못 가지잖아요. 아빠가 그날 밤에 그 배역 타러 가시면서 그랬거든요. 그날에 아빠가 요리를 정말 잘하셨던 사람이었어요. 북한 남성 그 시대, 저희 아빠가 지금 살아계시면 한 80대인데 그 시대 남성, 북한 남성들이 막 요리를 잘하고 집안 살림 잘하는 남자가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저희 아빠는 정말 잘하셨던 분이셨어요. 주말마다 요리를 해주고 했었던 분이었는데 저희 뭐 10살 때까지 손톱 발톱 다 깎아주고 그게 굉장히 북한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아니 지금 사회에서도 솔직히 80대 그 나이 때 어르신들 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 아빠였는데 아빠가 그날 가시면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밀가루랑 기름이랑 준다 하니까 와서 꽈배기를 해주겠다. 그리고 가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죠. 그날 아침에. 그래서 그 식량 타가지고 오는데 이게 저희 집 딱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근데 전기단들은 모두 안 들어오니까 그 전에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밤 11시 넘어서 그거 배고프 타가지고 오다가 강도한테 그거 다 뺏기시면서, 근데 아빠는 또 뺏기려고 안 하셨겠죠. 그래서 그 머리를 이렇게 맞으셔가지고 거기서 뇌출혈을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됐어요, 아빠. 그래서 아빠 메고 갔던 배낭이 다 찢어지고 밀가루 다 길에 흘리고 막 그랬던데, 그때도 뭐 경찰이나 안전원, 이제 북한에서 안전원이나 아니면 국가나 이런 데 와서 뭐 그래준 게 전혀 없었어요. 뭐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그런데 뭐 또 그리고 국가에서 모든 걸 다 넣은 상태인데 뭐 어느 기관이나 어느 뭐 그런 데서 와서 뭐 어린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굶어 죽고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굶어 죽고 아프고 한다고 돌봐줄 기관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세상에 블랙아웃이 그냥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된 상태였었어요. 네. 처음에 그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희 아파트 단지 50세대였는데 저 거의 한 집권 한 사람씩 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북한 제가 사던 지역에 막 큰 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진짜 민둥산 같은 데다가 사람들이 묵고 하는데 뭐 간도 없고 그 비석도 없고 뭐 그렇게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었잖아요. 지금 저는 다른 세계에 대해서 제가 유일하게 본 거는 중국 드라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탈북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라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탈북해야겠다는 인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한 2년째 제사까지 지냈을 적에 저희 엄마의 친구분이 오셔서, 중국에 하면 그 한 조선족들인데 우리랑 언어가 같다. 그런 식당에 가서 한 3개월만 일을 해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너네 형제들이 같이 장사를 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저희한테 줬어요. 그게 97년도였어요. 첫 정보를 들었고, 그래서 그 결심을 한 데가 한 1년 걸렸죠. 그러니까 저는 바로 가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언니랑 또 오빠가 군대에 가 있었고,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결심을 못하고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하루는 저희가 장사를 하는데, 저희가 뭘 팔았냐면요, 두부
두부밥,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두부밥을 시장에서 팔고 있었는데 그게 불법이었으니까 시장 장사했더니 안전한데 붙잡혔어요. 근데 저희가 막 다른 분들은 그 경찰들 오면 막 도망가는데 저희가 나이도 어리고 짐도 있고 하니까 뭐 도망을 그 배낭이 무겁고 하니까 못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붙잡혔는데 보통은 붙잡히면 뭐 막 조사하고 뭐 머리 몇 대 막 쥐어박고 아니면 물건을 빼앗고 이런 소리에서 끝날 때가 많았거든요. 안 돌려줘요. 그런데 그날은 그 안전원이 저희 집까지 쫓아온 거예요. 근데 저희 여자들만 3명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도둑이 들어와서 뭐 문도 없고 그냥 비닐로 대충 뭐 말이 집이지 그냥 뭐 노숙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뭐 그냥 유리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 그냥 비닐만 대고 이렇게 있었는데 왔어요 일단은. 근데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어리고 저희 언니랑은 나이 차가 제가 제일 막내다 보니까 언니들하고 나이 차가 꽤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막 띠동갑으로도 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조금 느꼈죠. 이게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지가 느껴서 저희 큰 언니가 하면 이러지 말라고 막 잠깐만 그 남자를 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막 이런 제가 그래서 언니야 여기 와 하면서 언니 손을 막 잡아당기고 막 했었거든요. 저는 나이가 어린데 좀 겁이 없었고 좀 당돌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막 제가 거기에 대고 막 아저씨 왜 이러냐고 그러면 저기 가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 더 이상 이 남자분이 못하고 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그 큰언니도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아무래도 뭐 어떤 병도 걸렸을 거고 영양실조도 왔을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병원에 못 가봤고 했으니까 뭐 병원에 가도 의사도 없고 뭐 진단 받을 수도 없고 뭐 어쩌다 운 좋게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아도 시장에 가서 약을 본인이 사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시장 가서 약 살 돈은 더 없고 아무튼 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전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이게 정말 너무 뼛속에 깊이까지 이게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이게 머리를 계속 스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탈북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98년도에. 그래서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 둘째 언니가 그러면 같이 가겠다라고 했고 저희 셋째 언니는 자기는 우리 3개월만 있다 올 거라 했으니까 그럼 누구도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냐. 또 거기다가 오빠가 군대가 있는데 오빠도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언니는 그 셋째 언니 남아있기를 하고 둘째 언니랑 저랑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됐죠. 근데 뭐 여기까지 어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단순히 정말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나는 굶어 죽고 싶지도 않고 병에 걸려서 죽고 싶지도 않고 전 진짜 그 죽을 마음이 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걸 강하게 경험한 사람이라 그래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결심을 하게 됐어요. 탈북을.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뭐 그런 방법으로 강제 결혼 뭐 이런 걸로 간다고 생각을 못 하고요. 중국 조선족 식당에 소개를 받아서 거기 가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갔어요. 알고 갔는데 언니랑 저랑 둘이 갔잖아요. 근데 이미 브로커들은 얘네를 이렇게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막 강제 결혼을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중국을 탈북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탈북 루트도 굉장히 적었었어요. 많은 브로커가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탈북할 적에도 저희는 청진에서 떠나서 원성까지 가가지고 원성에서 밤에 그 산을 몇 시간을 타고 산에서 몇 시간을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새벽에 내려가서 두만강을 건넜거든요. 근데 그때는 루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물 높이도 정말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거의 발이 땅에 바닥에 안 닿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희는 뭐 한 3개월 후에 간다라고 했으니까 저희 언니가 마지막에 그 산에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산에 내려오면 바로 그 강인데 북한의 그 흙을 주머니에다가 담았어요. 언니가. 그러면서
아빠 저희가 3년 부모님 3년 제사를 딱 지내고 떠났는데 언니는 뭔가를 알았던지 그 흙을 고향의 흙을 가지고 떠난다라고 그렇게 품고 아빠 엄마 고향을 바라보면서 절도 하고 저는 뭐 언니는 저보다 한 7살 많았으니까 저는 어리기도 하고 3개월 일하고 온다는데 뭐 이런 건 왜 해?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일단 강을 건너서 중국 공안이 잡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저 산에서 한 3일을 꼬박 지냈어요. 산에서 꼬박 지내고 그다 브로커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와서 갔는데 딱 가니까 이미 두 남자분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남자분들이 왜 와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딱 그날 하룻밤을 딱 그 브로커 집에서 잤는데 근데 막 엄청 싸우는 거예요. 막 그 두 남자분이 모르는 그 중국 남자분들이 중국어로 막 엄청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후에 알았는데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게 여기에 동생이랑 언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서로 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다. 그러면 헤어져 있으면 좀 안전이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언니랑 만나게 해주겠다. 그때까지도 뭐 남자를 그래서 결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룻만 딱 언니랑 자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어디 간지도 모르고 저는 저대로 다른 데 가고 그래서 좀 기다렸죠. 위험하다니까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된다니까 또 여기서 잘 있으면 언니를 만나게 해준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 며칠 전 따로 있다가 또 어디로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서 저한테는 양부모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네가 안전하게 네가 나이가 어리니까 양부모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두 브로커가 싸운 이유가 북한에서 이미 두 여자분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인신매매를 팔려고 딱 계획을 잡고 딱 해서 그래서 두 브로커가 왔는데 한 애가 너무 어린 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키도 작고 왜소한 데다가 그때 몸무게가 37kg 뭐 이 정도밖에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를 어떻게 하냐 막 이것 때문에 둘이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둘이 또 어떻게 갈라놓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한테는 양부모를 소개시켜준다라고 해서 갔죠. 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조선족 분이셨어요. 그 남자분이. 그런데 제가 저는 뭐 연애도 한번 해본 적 없고 그런 거 아예 모르던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느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 넘게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댔었어요. 네. 사실 북한에서 살고 싶다라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탈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해봤었어요. 죽어야겠다. 못 산다. 나는 이거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이거를 꿈꿔본 적이 없고 굉장히 그리고 저희 집은 뭔지 모르겠는데 전 굉장히 유교 사상이 또 굉장히 강하게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자랑 손잡고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상황이어가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근데 이것을 북한 국가나 또 그런 인신매매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때는 내 몸이 더럽혀졌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언니가 용서가 안 돼. 언니도 잘못 없잖아요. 언니도 모르고 근데 언니가 용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동생을 빚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금은 뭐 언니랑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어리니까 그 감정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히려 살고 싶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한 2년을 보냈고 그래서 처음에 공안이 밤에 잘 때 딱 들이쳤을 적에 저는 한편으로 기뻤어요. 최소한 내가
아무 이름도 없고 이름도 다 바꿔야 되고 나이도 다 바꿔야 되고 고향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고 나는 뭐 연애도 해본 적 없고 사랑도 해본 적 없는데 뭐 결혼이라는 이런 말 뭐 결혼식도 안 올렸으니까 솔직히 결혼이라 할 수도 없고 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공안이 딱 쳐들어와서 밤에 수갑 딱 채우고 저를 붙잡아 가실 적에 저는 한쪽으로 이게 좋았다라는 이 감정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한쪽으로 좋았어요. 솔직히 좋았어요. 20살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만으로 19살쯤 됐나? 그쵸?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한쪽으로는 너무 무섭고 북한에 가면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죽음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이런 삶을 못 살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렵기도 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괜찮다. 이보다 더한 지옥,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 신문도 없는 삶으로 이 중국 땅에서 내가 죽어도 솔직히 무덤 하나 해줄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북한 땅에 가면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을 거고 일가 친척도 있고 하니까 죽으면 그래도 자그마한 무덤이라도 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아빠 엄마 곁에 돌아가신 아빠 엄마 곁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한쪽으로는 좋았다. 그랬었어요. 이때는 그 중국 동문병방 교치소에 갇혔었고요. 근데 거기 때는 특별하게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북한 같이 잡혀온 분들이 여러 명이 같이 한 방울 쓰긴 했는데 특별하게 인상점 남는 건 없었어요. 그냥 있었고, 병방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언성보이부, 처음에 가는데, 언성보이부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중국 병방, 거기 구르소에서 행복하게 잘 있었다 이건 아니고요. 비교를 했을 적에, 거기는 그냥 딱 보낼 사람들이니까 북한으로 딱 그 정도의 취급만 딱 하시더라고요. 저희를 다른 범죄자가 아니니까 다른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고 딱 그 정도로 했고 언성보이부로 딱 넘어오니까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이게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말은 기본인 거고 이간나 저간나 욕은 또 기본인 거고 제일 충격받았던 게 언성보이 딱 왔는데 알몸 검사를 해서 일어났다 앉았다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알몸 상태로. 너무 쇼킹하고 너무 놀랐었는데 후에 들은 얘기로는 돈 때문에 돈을 몸속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에 숨겨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킨다 하는데 그게 가장 충격이었고 욕하고 때리는 거는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격받진 않았어요. 그건 기본이었어. 근데 저는 그때 맞거나 고문당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원성보입이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냐면요. 진짜 요만한 진짜 사람 머리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가 있는데 거기로 사람들 저희가 다 들어가게 하고 정말 작은 공간에 몇십 명이 있는데 다 누울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앉은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고 아침 눈 떠서부터 밤에 잠자기 전까지 시계가 없을까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7시부터 밤 10시까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무조건 다 무릎을 꿇게 앉고 화장실도 그 안에 있는데 문이 없어요. 이렇게 화장실 보고 이런 거 다 그냥 같이 수감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화장실 봐야 되고 뒤에는 철창이 있는데 철창도 문이나 유리가 없어요. 그 뒤에 철창 뒤에 경찰이 지키고 총 들고 앉아있고 거기서 먹고 자고 화장실 볼일 보는 거 다 오픈된 상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렇게 발을 펴고 잘 수도 없고 누워서 잘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겹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잤거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흑인 노예들을 큰 배에다 실을 때 그 그림 있잖아요. 똑같아 했어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신문하고 하고 한 사람씩 이렇게 불러서 나가서 신문을 하고 하는데 너 중국 가서 뭐 했냐? 애를 낳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래서 아니, 애가 없다라고 애가 없었으니까 애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했냐서 난 농사했다 했더니 손을 펼쳐보라고 했어요. 근데 근데 농사를 했으니까 이 손에 다 그게 엄청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네? 그러니까, 넌 진짜 가서 농사만 했네? 그래서, 난 진짜 이래서 농사만 했다. 그래서 더 뭐 크게 막 뭐라고 안 하시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인가 있었나?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내가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막 몇 개월 있었다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밀수람,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분은 밀수를 해서 그렇고, 또 한 분은 한극행을 시도를 했다가 잡혀왔대, 온 가족이. 그분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 열흘 만에 빠져나와서 청진집교소를 넘어갔는데, 청진집교소를 갔는데, 청진집교소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 거리예요.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수갑이 채워져 이렇게 가는데, 지금도 왜 그 루트가 그렇게 짜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청진 그 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오면은 대도로를 이렇게 해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 단지 골목으로 이렇게 해서 갔어요. 왜 지금도 그렇게 갔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기였던 것 같아. 너는 이렇게 탈북하면 이렇게 잡혀오고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시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아파트, 제가 살던 아파트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사는 아파트를 지나서 이렇게 조금 한 10분 더 가면 집교소였거든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했는데 막 이제 저거 명예 아니야? 막 하면서 그 이웃들이 하는 소리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교소에 갔고, 집교소에서는 계속 그거 시켰어요. 뭐 사상교육. 근데 제가 그거를 외우는 거를 가장 1번으로 외웠어요. 외우는 걸 좀 잘하거든요. 네, 외우는 걸 좀 잘해서 가장 1번으로 외웠어요. 그 규칙 이런 거를. 그래서 그것을 또 그 다른 그 탈북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옥수수 따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중국에서 그거를 엄청 많이 했었으니까 또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덜 힘들게 했고, 그때도 조금만 뭔가를 경찰들이 봤을 적에 조금 이상하다 이러면 경찰들이 다 이렇게 건총이 아닌 이렇게 긴 총을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긴 거. 근데 그것으로 막 때려요. 그러면 막 피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경찰들이 봤을 때 뭔가 조금만 이상하다라 하면 저희들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라 그 사람들을 놓고 막 말하지도 않고 발로 때리지도 않고 그 총대로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했었댔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것까지는 당하진 않았고, 그렇게 한 6개월 있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나가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 집도 저희가 다 언니가 저희가 한 3개월 지나다 안 오니까 다 죽은 줄 알고 저희 친척들이 사는 항해남도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진 항해남도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사 갔고, 오빠는 군대에서 아직 제대로 안 했고, 그러다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엄마의 또 다른 친구분의 집에 좀 괜찮게 잘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몇 개월을 좀 있다가 도저히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집으로. 나 때문에. 감시를 계속해서 가는 거고, 올 때마다 빨리빨리 저 옷장 뒤에 숨으라 하고, 그러시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연관성이 없던, 우리랑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도 너 오빠 친구였다 하면서 찾아오고, 오빠 친구 나 다 아는데 오빠 친구 아닌데, 그냥 왔다 갔다 얼굴 몇 번 본 정도지 친구도 아니었겠는데 오빠 친구다 하면서 찾아오고, 그러면서 가서 어땠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또 보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 인민반장 있잖아, 여기로 말하면 통장, 인민반장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언제 가냐, 어디 가냐, 뭐 하냐 라고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이 인심을 쓴다라 하고 저녁마다 자기네 집에 초대를 해서 밥을 이렇게 옥수수 죽이라도 밥을 주는데, 사실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이 느낌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옛날에 그 이웃집에 가서 음식을 나눠 먹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너 또 중국에 가려고 하냐, 중국은 어땠냐부터 계속해서 저한테 유도 질문을 하고, 또 갈 곳이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한 몇 번은 적은 감정으로 가서 얻어 먹었다가 그다음부터 불러도 안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몇 개월 좀 몸보신 하다가 다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싶었는데 그냥 하나의 도구였다. 북한 사회나 뭐 중국 사회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북한 사회에서 더 했던 것 같아요. 북한 사회에서 여자는 자기 자신도 책임져야 되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또 그럼에도 자기의 목소리나 자기의 직위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물론 뭐 지금 뭐 장마당이 오픈되면서 여성들이 직위가 많이 올라갔다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위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이 더 증가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나의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여성한테 오히려 2중 3중으로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성은 그냥 도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김일성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성은 혁명의 수레바퀴다. 여성은 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꽃이 아닌 거예요. 여성은 그냥 도구적인 하나의 내 가정이나 내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 도구로서의 하나의 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많이 했어요. 상상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미래가 그려지잖아요. 그때 탈북 안 했다면 그냥 죽었다. 아마 20대를 못 넘기고 죽었다. 라는 생각밖에 더 안 나오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간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탈북 유형들도 많이 보시면 처음에는 대부분 저처럼 저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는 정말 빈곤, 내가 굶어 죽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탈북한 거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북한의 이 정권의 이 시스템, 이것이 나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회에서 특히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탈북을 시도를 하는 것이요. 했던 거였거든요. 분명 다시 탈북해서 하면 다시 인신매매해서 강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스템에 정해서 살아가고 싶다. 이 시스템에서 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단순히 이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 또 탈북 문제, 이런 것들을 빈곤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기본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게 명확한 단어로 뭐 인권, 뭐 인간 존엄성 이렇게 표현이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사람이 이게 뭐 사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사람이 탈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인권 상황은 빈곤을 넘어서 그것을 악용을 해서 사람들이 여성을 착취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빈곤 문제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빈곤을 넘어서서 인간의 기본권을, 그 빈곤 그 자체가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기본권이 상실되는 거 있고, 또 빈곤을 방자해서 권력기관이나 그런 기관들이 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맹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명목하에 다 그게 시장에 나서 돈을 바쳐야 되고 물건을 바쳐야 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가정들을 지키기도 바쁜데 여성들을 그런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내몰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다라고 제가 바라봤던 것입니다. 네. 이 인권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 보수, 뭐 진보 이런 게 개입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뭐 저한테 뭐 인권 활동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정치랑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인권은 제가 생각할 때 인권은 뭐 보수나 진보나 정권에 어떠한 그런 것에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에 굉장히 많이 방향성이나 이런 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 활동가들 활동을 하는 그 현장이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많이 좀 느꼈어요. 최근에도 뭐 그런 이슈가 많이 터졌잖아요.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적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권보다는 이 인권이 정치적 이슈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외부의 그것을 받지 않으면 자금이든 뭐 운영 방식이든 뭐든지 외부의 것을 받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다. 우리나라 한국 시태가.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회에 힘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북한 자체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전속국이다라고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적화 통일해서 우리가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고, 남조선 주민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이런 게 강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요즘 조금 바뀐다 해도, 네, 그런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자체에서도 한국에서 아무리 해봤자 뭐 그렇게 너네 뭐 전속국이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국제사회에서는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북한에 뭐 수출을 한다든지 뭐 원조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 인권 문제를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형식적으로라도 막 보고서 제출하고 하잖아요. 그런 영향이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제 친한 친구의 이모님도 공장장도 하셨고요. 북한에서 여성이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적에 여성 비율이 적은 건 사실이긴 해요. 여성들이 특히 제가 생각할 때 그걸 왜 적냐 생각해 보니까, 여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대학에 간다든지 이런 쪽에 배제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고, 또 두 번째는 고난행군 시기에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여성들이 시장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또 가능했던 여성들이 대부분 다 결혼을 한 기혼 여성으로서 여명에 가입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직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조직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러면 다 결혼을 했거나 어떠한 형태로 내가 그런 조직 생활에서 제외되는 영역으로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그런 사회의 여성 비율이 적은 거죠. 여성 비율, 전체 인구학적으로 비율은 많지만 공식적인 사회나 그런 지역의 여성들이 나가 있는 비율 자체가 적은 거죠. 그리고 특히 북한 사회에서는 당에 가입을 돼야 되고, 이럴 때 남성들이 지금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남성들이 무조건 다 군대 가잖아요. 무조건 군대 가면 당에 가입될 확률 남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럼 당에 가입돼서 어떠한 사회로 진출해서 계급이나 뭔가를 가지기도, 그럼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성의 비율이 좀 적은 걸지 무조건 안 된다라고까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비율적으로 적어서 어떤 직업에는 없지 않을까? 아예 여성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꼈는데,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또 두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자녀가 이거를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혹시나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북한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어떤 제재나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것에 좀 굉장히 좀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석사 과정을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국제 NGO에 관심이 많아서 석사 과정을 들어가면서 특히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저 한 1년 정도를 별도로 교육을 받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1년 정도를.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였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왜 이거를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각오라고 생각하고 있지? 자랑스러운 각오다라는, 오히려 저는 살아낸 사람, 생존자이지 않냐? 오히려 자녀한테도
이거는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녀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다. 이것이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석사과정 북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 제가 나의 목소리를 내야겠다. 나의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부모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존경하고 지금도 저는 저희 부모님의 발뒤꿈치도 못 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진 지식이나 이런 측면에도 그리고 성실함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저는 저희 부모님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 막 애들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가 형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 싸우면 항상 상대는 1, 저희는 막 2대 3 되는 거예요. 저희 오빠까지 막 다 오고 막 이러는. 항상 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랑 어떻게 해서 막 싸웠는데 제가 친구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래서 친구 엄마가 저희 집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명리 어머니 명리가 이랬대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그래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부모님은 자녀를 5명 키우면서도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북한 사회에서 그러기 쉽지 아니 북한 사회란 한국 사회에서도 나이 80대시는 분 지금 나이 80대 때 그때 그 시대에 그런 분들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욕하고 때리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아무리 막 싸우고 뭐 하고 막 해도요. 근데 그래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한테 욕먹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저를 불러 앉혀놓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명리야 너는 학교에 가서 왜 공부를 하냐? 그래서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랬거든. 근데 또 그 다음 질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나는 우리 딸이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름 석자, 김명희라는 이름 석자를 남기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진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복습, 예습 철저히 하는 범생으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리고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적에도 제가 그 마을 사람들한테 알렸을 적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다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법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정말 공부도 정말 잘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도 수학, 과학, 생물학 저희 엄마가 다 가르치고 했었어요. 그랬던 분들이고 마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적에 정말 발벗고 나서서 했던 분들이고 사실 이 물이 잘 안 나고 막 이러면 저희 집 같은 거는 2층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유독 물이 잘 나왔어요. 근데 북한의 또 청진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막 정말 영하 20도 이상 막 내려가거든요. 눈이 막 제 키 높이로 오고 그 추운데 아파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다 길어간다고 해봐요. 저희 복도 다 얼음장되고 아무리 부를 때도 집이 그냥 한겨울이고 막 이렇거든요. 얼마나 싫어요. 근데 막 저희는 막 짜증내고 막 이런 막 마을 사람들이 저희 화장실에 와가지고 아파트 사람들이 심지어 막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고 막 그러셨어요. 저희 부모님 단 한 번 얼굴 붉힌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모습을 많이 봤고 정말 부모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야겠다. 멋있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리고 엄마의 거의 뭐 마지막 유언처럼 너 이름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했던 엄마의 그 가르침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항상 제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디딤돌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한 15년밖에 못 살았지만 평생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원래는 행정학을 전공했었거든요. 학부 때는. 그랬다가 석사 박사는 제가 사회복지학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학교에서 북한에 탈 주민들 삶과 뭐 이런 거 관련된 그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람의 삶에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고 또 앞으로 저 북한 사회는 사회복지라는 게 제일 처음에 어떤 도움을 준 기관이 있었냐라는 질문 하셨잖아요. 뭐 국가든 사회든 지역이든 뭐 어떠한 행정기관이든 어떤 도움도 없었잖아요. 북한은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가가 기능을 못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기능을 해야 되고 그 지방 행정이 기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중앙으로만 딱 집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뭐 통일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라도 북한 사회에서 그런 사회복지 그런 기관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립을 하고 그런 사회복지 행정 체계를 잡아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솔직히 사회복지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국제 NGO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국제 NGO 쪽인 그런 활동들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제가 죽기 전에라도 어떠한 변화가 있다면 북한에 가서 그런 사회복지 행정체계, 그 사회복지 기관들을 설립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인신매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안 돼요. 북한의 여성들이 알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강제부송 당하고 또 정보가 통하고 하니까. 그럼에도 어떤 여성분들은 그렇게라도 탈북했으면 좋겠다. 그 얼마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러면 얼마나 사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탈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탈북하는 가정에서나 뭐 이렇게 여성들이 뭐 강제 결혼이든 인신매매든 뭐 성추행이든 뭐 어떤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본인 잘못이 아니고 북한 사회가 북한 정권이 제대로 북한 주민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탈북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좀 더 당당하게 나의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